제가 예전에는 밖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제가 한 4년 전부터는 외부 강연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추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좀 되고 나니까 그동안 미숙한 이 생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이제 그동안 말한 게 부끄럽고 더 이상 이게 많은 말을 하는 게 옳지 않겠다 해서 이 외부 강연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사장님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라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라고 저한테 청하실 때 두 말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한 3년 만에 밖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도산 리더십이고, 마침 제가 꽤 오랫동안 천착했던 그리스라는 곳에 어떤 문명의 발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스 하니까 조금 뜬금없고 난 좀 뜬금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의 강의 자료로 쓰던 거라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 문명, 정치 체제, 사회, 문화 시스템, 혹은 철학과 역사, 인문까지 거의 모든 문명이라 불리는 것의 시작이고 모든 체제의 출발이고 심지어는 그 말과 언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라는 문명이라는 것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하나, 혹은 철학이라는 단어 하나, 혹은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름 하나,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심지어는 문학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문화조차도 아마 다른 이름의 다른 형태로 불려졌을 겁니다. 변방의 야만족에 불과하던 그리스가 어떻게 이 문명의 출발의 씨앗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도산 리더십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장면은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대한 이름과 아테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명에 대한 그리스는 이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죠.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아주 다른 체제와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나라였지만 그리스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하지만 하나는 쇠락하고 하나는 현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전의 그리스는, 현대 문명의 씨앗이 되기 전에 예전의 그리스는 페르시아라는 아주 거대 제국의 변방에 있는 작은 야만족들의 무리에 불과했고, 그 야만족의 무리는 약 한 50개의 부족 국가로 나뉘어 있는 그야말로 야만족의 집단에 불과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예전에 페르시아 통치 제국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의 사건의 이벤트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페르시아 제국 혹은 페르시아 공주, 페르시아 왕자라는 이름으로, 낭만의 이름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페르시아는 아마 인류가 건설했던 제국 중에서 감히 말하면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다 해도 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체제와 굉장히 높은 이상과 큰 어젠다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지구 전부를 자신들이 제패하고 있고 자기들이 제패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다스릴 가치가 없어서 다스리지 않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초창기는 지금 박트리아 땅이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제국 사막 너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를 몰라서 중국도 복속시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강력한 일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페르시아 지금의 터키 땅에서 에게해라는 바다를 1시간 정도 지나면 건너는 발칸반도의 끝에 있는 야만족들이었고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라는 부족 국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그냥 서쪽으로 가면 야만족들이 사는 땅이 있다라고 믿었던 정도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원전 800년경에
이 그리스 야만족 땅에 살던 야만족들이 뗏목으로 고기를 잡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건너편에 있는 페르시아 현재의 터키 땅으로 난파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국경수비대가 해안수비대가 이렇게 보니까 난파를 해온 야만족, 처음 보는 야만족이 2명이 바다에 떠내려왔는데 생긴 게 이상합니다. 피부는 바다 건너에 있는 하얀 야만족이 맞는데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고 서쪽에 있는 야만족의 흰색 야만족과는 조금 다른 야만족의 무리를 발견하는 바람에 페르시아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모든 제국이 그랬지만 신기한 민족, 신기한 인종 혹은 신기한 동물 혹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일단은 조정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종을 발견했다라고 페르시아의 조정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조정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이란 땅에 있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었고, 페르시아 황제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이란 땅에 있는 수도와 수사라는 곳에 있는 수도를 여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황궁을 두고 있었고, 그곳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페르시아 황궁에서 지금 떠내려온 새로운 인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식으로 치면 하멜이 표류했을 때 조정에 보고를 하면 일단 데려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때 당시에도 페르시아 황제가 새로운 인종을 발견했으면 황궁으로 데려오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야만족의 땅에서 뗏목으로 떠내려가서 터키 땅에 난파했던 그리스 민족 2명의 어부가 무려 1400km를 가로질러서 페르세폴리스, 이란 땅에 있는 페르세폴리스까지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그 길을 가면서, 압송이 되어서 그 길을 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이 살아갔던 땅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는 땅이 척박하고 지표면의 높이가 평균 두께가 30cm에서 5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는 올리브 나무에서 따는 올리브 열매 혹은 잡초를 먹고 자라는 염소를 키워서 얻는 치즈 이외에는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거칠고 황량한 야만의 땅이었지만, 거기 아나톨리아 평원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밀밭지대를 거쳐서 정말 풍요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땅을 지나가면서 그리스 어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느냐 하면, 저 역시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문명 탐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을 했지만 아직도 이란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앞에 섰을 때 그 충격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우리 이사장님 다녀오셨죠? 네. 거기 페르세폴리스의 그 고대 도시 앞에 섰을 때요,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정도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역량이었던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페르세폴리스 앞에서 한동안 정말 이렇게 얼어붙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충격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실 세계에서 2700년 전에 야만의 땅에서 끌려온 어부가 그 페르세폴리스의 그 화려한 도시 앞에 섰을 때 그 충격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황궁은요, 지금 가보면 터만 남아 있는데 황제가 거처했던 궁전, 황궁의 터는요, 입구에서부터 옥좌까지의 거리를 재면 약 240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에 그 황제가 앉아 있었고, 그때 페르시아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죠. 우리가 흔히 제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나의 속한 것이다, 속국이다라고 믿었고, 그 제국의 주인은 제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왕이라는 것은 제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황자가 옥좌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 야만족 어부가 황궁 입구에까지 끌려와서 그 황궁 앞에 섰을 때 그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마 우주선에 납치되어서 어디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문명권에 가서 섰을 때 그 감정과 똑같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황실의 의전은요, 황제 앞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은 황실 입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황제가 있는 옥자에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두 무릎을 땅에서 떼지 않고 황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약 200m 정도 되는 옥자의 거리까지를 돌멩이로 된 바닥 위를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오리처럼 기어서 황제 앞에 나아가서 기어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전은 두 무릎을 땅에서 떼지 않는다는 것은 신의 아들인 혹은 나의 주인인 황제를 경배하는 의미에서 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호 차원에서 그때도 지금처럼 총을 쏘지는 않으니까 일어서서 칼로 저격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떼서 뛰어가야 되니까 무릎을 뗀다는 행위는 황제를 시해할 의사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반을 떠르던 이 호위병들이 10m 간격으로 예를 지어서 있고 그 앞을 무릎으로 기어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위 고하를 막 넣어놓고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그것은 황제를 경배하지 않았고 황제를 시해할 의소가 있다 해서 그 당시 의전은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황제는 이러한 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황제는 3번의 머리를 이마를 찢고 3번씩 이마를 찢는 일을 3번을 하나 9번의 고두레를 하고 이마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상대가 황제가 고개를 들라 했을 때 고개를 드는 거지, 고개를 들라 하지 않은데 고개를 드는 것은 황제를 경배하지 않은 것이고 표적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제후국어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도 땅을 쳐다보고 있다가 왕이 고개를 들라 하면 고개를 들어야지, 들라 하지 않는데 고개를 들면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표적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제왕들은 엄청난 의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어부 두 사람을 데려와서 그 의전에 입각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왜냐하면 황제가 이 새로운 인종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니까 황제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 했을 때 그리스 어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멀리 있는 황제의 옥자를 그 표현에 의하면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가락으로 황제를 가리키며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때 페르시아 황제가 받았을 문화적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김정은이 인민대회 의장석에 앉아 있는데 최용해가 그 앞에 가서 지나가면서 정은아 잘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지나간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화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화가 나는 것은 상상 가능한 것이 어긋났을 때 화가 나는 거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말문을 잇지 못한다는 상황이 되죠. 실제로 페르시아 황제가 기록에 의하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내 앞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건 너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고, 감히 내게 제왕의 사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이 제왕의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왕들은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제왕적 사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오너는 제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뭐 우리나라 뭐 지도자는 제왕적 사고를 가졌다, 뭐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은 제왕적인 뭐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제왕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왕처럼 행동하고 제왕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말하는 제왕처럼의 제왕은 무엇이냐면 제왕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기업이라면 이 회사는 내 것입니다. 국가라면요 이 권력과 이 힘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의 기본적인 것은, 진짜 고대의 기본적인 제왕의 생각은요, 이 세상은 나의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나누어 준 것이다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제왕은 이렇죠. 제왕이 행차를 하다가 갑자기 저기 밀밭을 매는 안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 여봐라, 저 안악을 데려다 후궁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안악의 남편이 뛰어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전하, 이 여인은 소인의 아내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왕이 미안하다, 내가 유부녀인지 몰랐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제왕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미친 것이 있나, 이게 제왕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왕의 생각은 이 세상은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네 아들도 내 것이고 네 딸도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네가 사는 집도 내 것인데 내가 네게 허락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왕의 기본적인 사고는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요. 새끼를 낳았습니다. 친구가 와서 너무 이쁘다, 내가 잘 키울게, 나 한 마리만 줘. 그래, 잘 키워줘. 한 마리 줬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강아지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내 새끼를 네 마음대로 남에게 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개가 생각이 있어서 왜 내 새끼를 마음대로 네가 주느냐고 막 짖으면서 나를 물면 우리가 개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놈의 개가 미쳤나 그러지? 이 개가 당연하게 나를 문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물어뜯으더라도 내 새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뭐죠? 이 개는 내 겁니다. 내 거니까 내 건데 내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새끼도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마음대로 처분권을 갖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연결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잔인하고 엄청나게 마음대로고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고대 제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고대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 보편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이런 제왕의 사고의 바탕 위에서 어부가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충격은 미로심작이 되시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문을 잊었다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끌어내서 긴 작두에 산채로 길이 방향으로 눕힌 다음에 산작두로 두동강을 냅니다. 몸통을 두동강을 낸 것이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산채로 두동강을 내서 길 양쪽에 던져서 개가 뜯어먹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잔인해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의 관점에서는 태연히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리고는 황제가 불러서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어리석은 것은 처단을 했지만 바다 건너에 사는 야만족의 무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지배할 가치가 없어서 지배하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이 세상이 나의 것이라는 세상의 이치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라 하고 부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사신단을 꾸려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작은 폴리스의 두목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두목들이죠. 두목들을 모아놓고 페르시아 사신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런 부족 국가의 무리에 있는데 중국의 천자의 사신이 온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관점이겠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어부들이 와서 우리 황궁에서 이런 불충한 짓을 저질러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황제께서 너무나 너그러우신 관계로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한 이유를 너희들이 못 배운 탓으로 이해를 하시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도우러 하셨다.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에 교육과 의료와, 요즘으로 치면 교육과 의료와 재정지원, 먹을 것, 밀까지 재정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황제가 거두는 신민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땅에 나는 흙과 물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안줌과 물 한 잔을 바치면서 우리는 황제에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황제가 너그럽게 나의 신민으로 너희를 보살피고 소련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말하지 않고 흑암 좀 뜨고 물 한 잔 떠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듯이 우리는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충격적으로 대페르시아 제국의 사신들을 두고요, 얘들이 돌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신단 400명 중에 398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물에다가 그 시신을 넣어버리고 우물을 메우고는 딱 2명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네 황제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하면서 그리스말로 모론 라베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말 모론 라베는 우리말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와서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흙과 물을 바쳐라 에 대한 대답은 네가 와서 가져가라. 사신 2명이 겨우 살아서 돌아가서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폐하 우리 이야기를 했더니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황제 네가 와서 가져가랍니다. 너무 분노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는 저것을 그때 배화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악의 정령이 깃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인류 역사에 등장해서 안 되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제노사이드, 저 종을 멸하라. 종족 말살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저 종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불사군대 100만이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황제 직접 이끌고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100만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땅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 땅에 남자의 총수가 50만이었습니다. 남자의 숫자가 50만인 땅에 불사군대 100만이 갑니다. 종족 말살을 하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실제로 땅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입구에 이 스파르타 입구에 여기 보이는 요 하얀 오른쪽 사진에 보면 하얀 길란 이 지점까지 도착을 합니다. 100만 군대가 지나갈 때요, 이 테르모필라이라는 작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초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사람 10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길을, 질벽길을 지나야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만 명도 8열 정도로밖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테르모필라이라는 계곡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100만 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진격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일 먼저 페르시아 땅을 지납니다. 페르시아를 통과해야 그리스 내륙 아테네로 지나가죠. 페르시아가 난리가 났죠. 스파르타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에서 100만 내국이 내려왔는데 맞서 싸워야 되는데 스파르타에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느냐면 신을 경배하는 축제의 기간에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는요 840년간 자기들이 정한 법을 단 한 개의 조항도 고치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지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840년간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지킨 나라가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의 제 첫 번째 법은요 신을 경배하는 기간에 전쟁하지 않는답니다. 적군이 쳐내려왔습니다. 100만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 해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만 어쨌거나 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 중에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스파르타는 치열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완고한 그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의 틀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법의 조항 때문에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식적 전쟁은 하지 않고 모든 시민은 그대로 축제를 진행하되 왕이 300명의 길사대를 이끌고
8열 종대로 지나가는 테르모필라의 계곡에서 맞서 지키면서 그리스 페르시아의 군대를 진격을 저지하면 그 저지를 나흘 이상 저지만 해주면 축제가 끝나니까 축제가 끝난 나머지 병사들이 전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공식 전쟁을 하지 않고 왕이 호위대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계곡을 지키면서 3일간 시간을 벌어서 축제가 끝나면 다시 싸우기로 합니다. 이 의사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법을 그렇게 지키는 게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두 번째 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느냐면 스파르타에서는 세상의 모든 전투는요, 왕에 대한 법률이 두 번째인데, 스파르타 법의 두 번째 법은 왕에 대한 규정인데, 스파르타의 왕은요 굉장히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특혜가 있는데 왕에 대한 특혜 조항도 고대의 법률에 왕에 대한 특혜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밥을 2그릇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축제 때 제일 앞줄에 앉아서 축제를 관람해도 된다. 이게 왕의 특권입니다. 대신 왕의 의무는 뭐냐면 그다음에 왕의 권리는 무엇이냐면 통치 플러스 전쟁 개시 결정권은 왕이 갖습니다. 왕이 전쟁을 하자 하면 모든 사람은 그대로 전쟁하는 겁니다. 왕이 항복한다 하면 항복하는 겁니다. 왕의 의사를 전적으로 스파르타는 왕에게 의사를 맡기는데, 세 번째 왕의 의무의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모든 전쟁은 왕이 제일 선두에 선답니다. 왕은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대신 어떤 전쟁이든 제일 앞줄에 창과 방패를 들고 왕이 선다. 왕은요, 전쟁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스파르타만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스파르타에서는 800년간 전쟁에서 한 차례 지지 않습니다. 한 차례도 800년간 전쟁에서 지지 않아서 우리가 스파르타의 신화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제일 앞줄에 선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거의 대부분 전사자를 낳지 않지만 전사자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왕이 전사합니다. 왕은 모든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전쟁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을 결정한 왕은 제일 앞줄에 서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법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을요, 위험에 몰아넣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진 사람은 대신에 그 위험에 제일 앞에 자신이 서야 된다.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군대는요,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제일 앞줄에 서서 싸우는 왕의 군대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800년간 패배하지 않는 전쟁 국가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가서 스파르타 왕이, 여러분이 영화 300에서 보셨겠지만 300명의 길사대를 이끌고 가서 진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어차피 왕은 전사하고 300명이 시간은 끌었지만 마지막으로 전사하고 왕은 스파르타를 돌파해서 아테네까지 진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스파르타 군대는 아테네 쪽으로 돌아가서 함께 맞서 싸우기로 했죠. 자, 이제 아테네의 선택입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아테네 입구까지 진격을 했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스파르타가 시간은 지연시켰고 스파르타 군대들이 이제 축제를 끝내고 아테네에 합류는 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싸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합리적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이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지금 항복하고 흙과 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종족을 멸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요, 강에 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말이 먹는 이 식수 때문에 강에 물이 마르고 운하가 건설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고 그리스를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최후 통첩을 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맞서 싸우면요, 거의 99%의 확률로 종족이 말살됩니다. 그럼 항복해야 될까요?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아테네는요, 왕이 하지 않습니다. 아테네는, 이런 문명을 드는 아테네는 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통보를 받고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는 블리케 언덕에서 왕이 시민들을 모읍니다. 아테네 왕이 그 자리에 서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면 우리 종족이 멸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항복하면 그들의 개가 되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왕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와 달리 아테네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아테네의 왕으로서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이 연설 문장들이 세계의 법질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대소사 일을 대신 결정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모두의 운명이 달린 것이니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모두의 운명이 달린 것은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이렇게 제안한다고 왕이 시민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시민들은 신의 형제로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의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형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존엄한 존재다. 모두가 존엄한 존재. 이 존엄한 존재의 특징은 어떤 생각이든 어떤 주장이든 어떤 견해든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인간은 그것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다.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페르시아는 한 명의 제왕 밑에 100만의 군대가 있지만 저 100만은 제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르는 그의 종속된 존재지만, 우리 시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서 어떤 생각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견해든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존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복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말을 해도 좋고, 맞서 싸우자고 말을 해도 좋고, 그것은 각자의 철학과 견해니까 그 모든 것을 기탄 없이 표현하고 상의하자, 토론하자. 단 내가 어떤 생각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견해든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도 어떤 철학이든 어떤 견해든 어떤 사상이든 가질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만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토론을 해서 의사를 조율하기로 하자라고 왕이 선언합니다. 무려 2700년 전에요. 2700년이 지난 오늘요, 제가 여러분의 감히 여쭤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견해든 가질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2700년 전에 인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존엄한 자라고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퍼니키 언덕 밑에 있는 작은 광장에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그것이 고대 아고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토론한 결과, 그 토론의 결과를 뜻을 모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으는 방식으로 왕이 다시 제안합니다. 자, 이제 모두가 이야기를 했고 자기 생각을 말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었으니 뜻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한다 해서 거대한 큰 항아리를 500개를 두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자갈 중에서 흰색 자갈을
현실적으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데 전부 개죽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자갈 중에 검은색 자갈을 한 개씩 들고 이 항아리에 집어넣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갈은요, 왕이든 귀족이든 어부든 농부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한 개의 돌을 똑같이 집어넣기로 합니다. 이 의사결정은요, 모두가 한 개의 돌의 무게가 같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검은 돌과 흰 돌을 들고 그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봤더니 6대 4로 흰 돌이 많이 나옵니다. 그 결과 모두의 의사를 따라 맞서 싸우기로 하고요, 서로의 토론 끝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 일은 왕이 싸우자 한 것도 아니고 왕이 항복하자 한 것도 아니고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 일은 모든 시민들이 따라서 역사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인 페르시아 전쟁을 그리스가 이겨버리고 그 이긴 여파로 소위 그리스 문명이라는 문명이 시작하고 그리스가 그 시대의 문명을 제패하고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문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인간은 존엄하다고 선언했고요, 그 이전에 그리스 어부가 페르시아 황궁에서 페르시아 황제 앞에 가서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믿는 제왕 앞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평등이라는 가치를 이 지구상에 최초의 실을 던졌고요, 이 지구상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뿌려진 첫 번째 순간은 그리스 어부가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고,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이 맞서 싸우는 그 결정을 모든 시민이 뜻을 맞추어 함께 했을 때, 그 결정의 힘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씨앗이 탄생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념적 민주적이라는 말들, 그 민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 출발한 2700년 전의 인간들의 언어 속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한데 부끄럽게도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혹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2700년 전에 고대 야만족이 선언했던 것에 비교해서 우리 문명의 발전만큼이나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만큼이나 혹은 인간의 보이는 것들의 발전만큼이나 우리는 그 관념과 가치를 발전시켜 왔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아테네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르타는, 여러분이 만약에 스파르타 땅에 가보신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파르타는요, 무려 1000년간 지속됐던 왕국이고요, 840년간 한 차례의 전쟁에 진 적도 없고요,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고요, 가장 완벽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법률을 단 한 톨의 법률 위반도 없이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라고요. 그 스파르타의 유적은요, 최근에 만들었던 약 25년 전, 약 40년 전에 만들었던 두 개의 동상 이외에는 어떠한 유적도 어떠한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유적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획일화된 문명, 합의가 없는 문명, 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유산도 남겨지지 않았고 그냥 언어로서 스파르타라는 이름이 남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테네는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아테네의 문명이고 50개 부족 국가 중에서 그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이뤄낸 문명이고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문명의 문화유산의 출발이었고 그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달리 모든 것을 합의했고 심지어는 논쟁했고 너무 자유롭다가 보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독배까지 먹여가면서 비효율적인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런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획일화된 국가들 혹은 흔히 독재라고 부르는 혹은 강고한 혹은 완고한 시스템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혹은 열린 사회, 비록 소란스럽고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열린 사회, 평등한 사회, 그럼 낮은 사회, 겸손한 사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아테네가 보여줬던 그 정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현대 문명의 어머니 혹은 서양 문명의 자궁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제가 도산 스님의 리더십을 보면서도 이 강연을 하기 위해 제가 도산 스님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는 것 이외에 아는 것은 없었는데, 도산 스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강연하고자 하는 주제를 너무 잘 선정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도산 스님이 생각하셨던 것도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시절에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했는가라는 그 생각이나, 이 그리스 야만족들이 그때 그러한 생각으로 문명을 일으켰던 생각이나 결국 하나의 같은 결을 가진 것이고, 결국은 굴기를 하기 위해서 같은 결을 가진다면 시진핑과 같은 그런 완고한 결이 아닌 열린 길을 택해야 된다는 대답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아마 이 고대 문명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40분간의 시간을, 제게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